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3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5%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500억, 8,600억 가까이 또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300억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106억 매도, 외국인 투자자 1,600억 코스닥에는 매수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와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550포인트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추세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세기형 패턴에서 오늘 이 음봉으로 인해서 패턴이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31일 월 말이기도 했고 11월 1일에 이제 금요일 어떤 장이 열릴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월 초 중순에 집중되어 있는 이벤트들,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SCI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실히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좀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도 이제 8천억, 9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지금 며칠 내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도 지금 거의 2조 이상을 또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또 많은 물량을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11월에 들었을 때 이제 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300억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500억. 그래서 사실상 여전히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 매수를 크게 하는 세력이 없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좀 관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0.6% 올라서 743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이제 바닥 라인 근처죠. 그래서 오늘도 0.6% 올랐지만 크게 지금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추세가 여전히 코스닥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좀 눌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6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틀 매도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이고, 최근에 매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특별하게 코스닥에서 연속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그런 모습 없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다우 나스닥은 마지막까지 좀 눌러지면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도 좀 0.5% 떨어지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하락률도 크고 반등에 대한 폭이 적다라는 것이 계속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지금 1.5원 정도 하락해서 1378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떨어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미국의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면서 그런 급등에 대한 이 지표들이 좀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환율은 너무 많이 높고요. 좀 떨어져서 1300 중반, 13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지표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지금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듯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의 그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떨어져서 나왔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조금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농업의 그런 고용 지표가 또 높게 나오면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지표가 발표되어서 크게 지금 쇼크를 받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아직까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지금 경기는 침체 시그널이 간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 속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이제 증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뭐 이 유럽 증시도 좀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고요. 0.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의 선물 지표도 같이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코스피가 약세를 띄었고 반등폭이 낮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이 국가들의 증시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이 다시 강세를 띠다가 이제 조정세로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지금 좀 이제 하락세를 겪을까봐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어제와 유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29%고요. 전날보다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확실히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국채에 대한 가격의 급락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 지금은 단기간에 이 국채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11월 중순까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이제 추가적인 이 이슈들이 하나씩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350원 하락했고요. 6.3% 하락해서 마감되었습니다. 2만50원으로 겨우 이제 2만원 방어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특히나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밤에 또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일부 하락 반영이 추가로 진행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전날에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적자 전환으로 시간 외 거래도 좀 더 하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삼박자가 또 이 하락으로 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줄었고요. 2만원 정도 마감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테마 다 하락했습니다. 3% 이상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10%까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 6%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1,400만 주 수준으로 1,390만 주 수준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매도세가 특히 이제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격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하락 소식이 뭔가 치명적인 소식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명분이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뭐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10% 가까이 지금 이틀 정도 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래도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2만원 선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 뒤에 횡보를 좀 하다가 한번 이제 음봉을 탁 떨어뜨리면서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또 며칠 횡보하다가 다시 차곡차곡 이제 올리다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유사한 패턴이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참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그런 소식을 뿌리는 건지 참 야속하게도 뭔가 이제 좀 올라갈 듯 하면 자꾸 이제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평균적으로 계속 이 2만원 초반대를 쉽게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뭐 내일이라든지 그다음 다음 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하락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동안에 이 쉬지 않고 올라갔던 상승이 이 정도의 조정세가 나오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48만 주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속적으로 많은 매수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탈하면서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만 주 매수하였고, 오늘 금융 투자는 특별한 매도 없었고, 보험, 투신, 은 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전날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메워주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오히려 34만 주까지 또 매수를 하면서 많은 매수 진행했습니다. 사모펀드는 19만 주 매도를 했고요. 확실히 이제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투신과 사모펀드라고 본다면, 사모펀드는 또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소식으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투신 투자자는 크게 별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오히려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오늘 이제 크게 매도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1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오늘 모건 스탠리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원전 테마에만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매도세를 집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이 모건 스탠리가 다른 이제 종목들도 좀 골고루 오늘 매도를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10월 31일 또 이제 월말 만기에 가까워졌을 때 그런 이제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왔지 않나. 특히 오늘 이제 또 어제 그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특별하게 모건 스탠리가 어제 소식으로 많은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는 기계적으로 오늘 매도가 나올 예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월말에 대한 만기의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골드만삭스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요. 근데 그 물량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덤덤하게 물량을 매집했던 수급들은 덤덤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날보다 또 한 10만 주 가까이 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변화 없었고요. 그 다음 대차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도 뭐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에 위치하지 않았고 아직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가볍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오늘 모건 스탠리가 직접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주목했던 골드만삭스 최근에 20일 동안 84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는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늘린 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수급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덤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상세도 보시면은 48만 주 그대로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에 워낙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유율이 22.78%로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확실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지만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전에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이렇게 주가가 13,000원, 14,000원, 15,000원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그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최근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있을 MSCI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이 에너지 테마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에 그런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지금까지 이것만 보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22,000원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고 생각하는 지점이 고작 22,00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구간을 때리다가 결국에는 한번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 지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전체적인 그런 시장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 에너지 시장 흐름, 그 다음에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은행사들이 지금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반도체 2차전지는 한참 이제 관심을 받았고요. 그거 이외에 현실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에너지다. 근데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탈탄소 에너지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예상을 해왔고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문제가 나왔던 그 소식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라는 어제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왔었고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하게 이제 좀 생각을 했고 소식을 좀 접했는데 사실 그렇게 치명적인 소식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이 염두에 둘 만한 사실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께 좀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6%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제 이 소식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노리는 세력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들어왔던 수급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나가고 싶은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 때문에 이렇게 좀 일부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투자자 수급에서도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는 당연히 급하게 들어왔다가 급하게 나가는 이 투자자거든요. 단기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락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도 없고 이 소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 이제 7월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25,000원을 찍고 뚝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때도 이제 웨이스팅하우스가 또 이제 바로 이메일로 성명을 냈죠. 우리 기업의 허가 없이 한수원과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대량으로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눌러졌고요. 그 뒤로 이제 코스피의 하락과 또 이제 그런 불확실성으로 뚝뚝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웨이스팅하우스라든지 EDF가 태클을 건 게 아니고요. 일찌감치 태클을 걸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8월에 UOHS라고 해서 체코 반독점 이 사무소거든요. 여기에다가 8월에다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진정서를 이제 평가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 조치를 하는데 그 예비 조치가 무엇이냐?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이제 금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이제 거의 수주할 것으로 봤는데 수주 실패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오늘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EDF까지 껴가지고 둘이 짝짝꿍 하면서 한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자, 이게 예비 조치로 인해서 이제 계약 체결이 금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 금지가 되고, 언제 이제 이 조치가 해결이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계속 시비 거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이제 합의로 가닥을 잡았을 텐데, 그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할 거고 합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또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입찰 과정이 자꾸 문제 있었다라고 제기를 하는데 이 입찰 과정이 정말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정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정말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만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찌감치 체코의 공식 입장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8월 29일자로 저 때도 이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이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얀 차렉 주한 체코 대사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 한국 원전은 이미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코의 법률 등 전문가가 200명이 모여가지고 검증을 했다. 그만큼 이제 아주 빡빡하고 자세하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반독점 사무소가 지금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한들 그 전문가 200명이 검증한 걸 다시 뒤집을 수가 있겠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검증된 거를 계속 저렇게 딴지를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지가랑이 뭐 붙잡든 말든 뭐 바지를 벗어버리든 바지를 버리든 그렇게 좀 계속 앞길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얀 차렉 주한 체코 대사가 원전 계약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제 진정서를 낸 행위를 평가절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명을 검토했기 때문에 200명이 검토했기 때문에 본 계약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체코 전력공사가 주도적으로 조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일말의 이제 가능성을 조금 염두해서 그렇게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EDF가 제기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결론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 지재권이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체코가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재권이 크게 영향 없을 거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미 이제 지재권이 IP 지재권 소송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지재권이 우리나라에 판매권이 있다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재권을 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수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거는 거는 우리 기업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거 신고 안 해줬으니까 너네 수출 못하는 거야 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지재권 싸움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길 거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도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를 통해서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또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신고했더니 기업을 통해서 신고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다가 합의를 해라 라고 미국 정부의 암묵적인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정말 이제 지행하게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미국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본인들이 직접 컨트롤을 좀 해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떼 부리는 것을 놔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우선주의가 지금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원전 수출에 대한 권한을 빨리 독자시키는 것이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체코가 보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체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체코 전력회사도 그렇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판단을 한 결과가 한수원이었기 때문에 저 반독점 사무소가 뭐 조사를 더 한다고 한들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로 소식이 나왔죠. 체코 원전 대표단 60명이 다음 달에 한국을 찾는다. 사업비 등 최종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 사무소가 지금 뭘 하든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요. 60명이 와서 이제 최종 계약에 대한 윤곽을 이제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10일 정도에 올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면 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좋은 소식이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규모가 24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계약액은 지금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APR 1400을 납품해서 1200메가와트급 2개 정도로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장 핵심 기업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핵심 기업이 수주를 하면 당연히 많은 수주를 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잠정 중단된 계약이 언제까지냐라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전해졌다. 그래서 두세 달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3월이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좀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정쟁으로 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체코 전력회사도 그렇고 이러한 절차는 일시적인 보류일 뿐이고 원래 공식적인 그런 반독점 사무소의 절차이다. 그래서 협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본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60명이 11월 10일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예측을 했을까요? 그래서일지 또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가 3일 전에 소식을 전달드렸었는데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협상에 대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또 이제 11월에 나간다라고 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11월 12일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코가 11월 10일에 이제 방한을 해서 그것도 이제 2주간 최종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11월 말까지는 아마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미국으로 가서 합의를 해 온다면 정확하게 이제 짜임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가서 뭐 성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김치국물 마시는 것은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막바지라고 표현했다라는 점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한 건을 두고 서로 이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이제 손실을 보고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이 소송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와 좀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그런 여러 프로젝트에 어떻게 같이 수행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와중에 체코가 이제 대형 원전 말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의 SMR 사업부의 지분을 20%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형 원전 대신에 또 소형 모듈 원전도 초점을 가진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사실 뭐 결국에는 두 개 다 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분을 이렇게 인수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체코가 단순히 자국 내에 SMR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MR을 이제 제작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또 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SMR에 대한 이 투자도 크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체코가 원전 산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소외되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롤스로이스 SMR을 과연 누가 제작할 건가? 그죠? 항상 이제 설계 기업들은 많지만 지금 제작을 하고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SMR을 체코에 건설을 한다고 한다면, 특히 체코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그런 이 두산의 그런 자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엄연히 체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지화를 노릴 것이고, 그러한 이 터빈 제작, 원자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자국 내에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이 사업에 엮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그림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대형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좀 뭐 이동하는 게 아닌가, 초점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형 원전도 하고 소형 원전도 하겠다라는 그런 오히려 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에 대한 원전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언제였냐? 60일에서 90일 안에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결론을 낸다. 진정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이 근거들은 이미 체코에 대한 200명의 그런 전문가들이 다 자료를 검토를 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세심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허 소송과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이미 체코 정부에다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확인하고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재권 소송조차도 사실 맞지 않는 소송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허가받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지재권에 대한 원천적인 소송은 지금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그걸 이제 다음 달에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일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나가서 방미를 해서 또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결론이 날 것인가 아닌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림상으로는 협상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11월 10일에 방문해서 2주 동안 체코 원전에 대해서 최종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는 그런 방문단이 방문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게 당연히 좋은 그림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가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강하게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문제가 있었냐라고 보았을 때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하죠. 1번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다 보았고 다 검증이 된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인 듯냐 지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것도 우리는 다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고요. 오늘 내린 주가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증시가 좋지도 않았고 어제 나온 실적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거기에 오늘 그 소식에 대해서 또 추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겹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매집을 하는 수급들은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금감원이 오늘 두산 합병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합병가액에 대해서 기업이 자유산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산정, 평가 금액에 대한 산정 자체가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거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논리와 타당성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암묵적으로 지금 이제는 이전보다는 좀 이 반감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통과할지는 11월 9일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시간이 한 번 더 끌리거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좀 이제 이 논리와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두산은 노력할 거고 통과하는 확률이 높아져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의 성장성과 방향에 대해서만 일단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